침몰 3년 만에 지금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했습니다. 저희가 며칠간의 배수 작업을 마친 후에 최종 목적지 목포 신항으로 향하게 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혜선 SSU 전후의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가 이제 반잠수함 선박에 싣는 작업이 무사히 완료가 됐는데 자연 배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 배수를 하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연 배수를 하는 이유는 아마 지금 반잠수정 위에 세월호가 원탑이 돼 있는데 그게 막 강제로 물을 빼게 되면 어떤 발라스트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의 균형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게 천천히 빠지면 자연 상태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물이 배수가 되는데 강제로 빼게 되면 어느 일부 지역에 무게가 균형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자연 배수를 시간이 걸려도 자연 배수를 하지 않나 이렇게 반 지금 올라온 것 자체도 자연 배수가 어느 정도 되면서 올라온 부분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예. 배수 속도가 혹시라도 예상된 수치와 좀 다르게 된다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뚫려 있는 구멍으로 자연 배수가 이루어지겠지만 밀폐되어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화물칸이라든지 네. 그 안에 있는 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배수를 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강제 배수라는 건 어떤 기계적인 그러니까 펌프를 이용한 그런 배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이 고여 있는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배수를 시키는 방법을 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화물칸이나 곳곳에 조그만 구멍을 뚫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유가족들, 미수습자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그런 상황에 좀 걱정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실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작업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고려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실종자가 미수습자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를 저는 그 작업 현장에서 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정도 크기를 뚫었다고 치면 지금 가에 안전 펜스를 또 실종자를 찾기 위한 그 안전망을 쳤다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 걸릴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철저하고 또 안전하게 해야 되겠는데 배수 작업과 함께 잔존류 제거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잔존류는 이제 함정 내에 그 기름 탱크가 있는데 그 기름 탱크를 가지고 배의 균형을 잡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운항 시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기름을 저장하게 돼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에서 있는 기름을 다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기관실 내에 그런 기름이 기계 자체 내에서 우리가 흐를 수 있습니다. 차가 오래되면 우리 보면 그 안에 기름이 흘러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물하고 같이 섞여서 배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그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함정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송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송한 다음에 그 부분은 패칭을 그러니까 떼우거나 나오지 못하게 잠그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미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유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어민들의 좀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가 유출된 건가요? 그럼? 정확한 기름 양은 저희도 여기서 판단이 안 되지만 저기 방제선이 저렇게 여러 척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쪽에는 우리나라의 김이나 또 미역이나 전복이나 이런 그 양식장이 거의 30% 이상이 그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어민들의 손상이 더 손해가 막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방지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만약에 뒤에 나오는 어차피 처리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방제하시는 분들의 각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화면에 보면 물을 이제 계속해서 뿌리는데 증발을 시키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실제로 효과가 좀 네, 그렇습니다. 저건 기름을 분해시키는 유화 액기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제 뿌리면은 기름이 분해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흡착포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종이가 그 기름 가까이 가면 빨아들이는 예, 그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목포 신항으로 출발 전에 남은 건 그럼 이제 배수 작업 이후에 세월호랑 그 운반선을 단단히 묶는 고정 작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작업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빠르면 이틀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 작업은 지금 현재 그 물을 배수하는 과정, 네. 또 앞으로 강제 배수를 할 경우 그걸 다 예상을 해서 같이 동시에 뭐 이건 물을 빼고 나서 그 다시 뭐 고정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해 가는 과정에서 같이 해갈 거라고 저는 보는니다. 예, 예상보다 그럼 시간이 조금 단축될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소에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런 시간보다 더 단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예, 단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배수와 또 잔존유 제거 네. 뭐 이런 고박 작업만 끝나면 네. 이제 목포 신항까지 가는 거는 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변수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했지 못할 쓰나미라든가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또 태풍에 갑자기 이게 그 봄 시즌에는 굉장히 기상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한 25년 전인데 그 미군하고 같이 하는 훈련 과정에 네. 배가 그 선유도라는 섬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예. 그런데 그걸 빼내는 한 6개월, 8개월 정도 걸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이변이 아니면 다른 이제 이 해가 굉장히 목포까지 가는 그 협곡처럼 예. 이렇게 복잡한 또 다도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섬들이 많은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운항 과정에서 아마 그 리드선 예. 또는 유도선 이런 부분이 앞에 서고 양쪽에 우리 일단 소형 함정들이나 이런 게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통제하거나 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경이나 해군이나 이 요청을 받아서 안전하게 그 해도를 따라 목포항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고 해역 특성상 이게 쉬운 항로도 아니다 보니 네. 이제 목포 신항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오늘 해수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쭉 그 경로를 보면은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그 경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목포 신항까지 가는 경로 보시고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워낙 지금 세월호를 실은 반지삼성이 큰 배잖아요. 예.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또 어떤 협곡이 심하다 보니까 해가 어려운 항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해경이나 해군의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목포에 도착하는 거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섬이 많다 보니까 대형 선박이 그 좁은 항로를 계속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쪽에 보통 조류의 흐름이 지금 중저기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중저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바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쪽이에요. 그쪽엔 중저기 되면 벌써 물 흐름이 눈에 띄도록 예. 우리 강에서 보면 물 흐르는 속도가 보이는 정도로 그렇죠. 예. 이렇게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큰 함정이 평소에 가는 속도보다 만약에 역으로 조류를 만나게 되면 예. 물 흐름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배가 크다고 해도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도 그런 조류의 흐름은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요. 네. 세월호 이제 바닥 부분이 클로즈업된 상황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방향타가 우연쪽으로 살짝 돌려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혹시 사고 원인 규명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진 듣고 든 생각이 어떤 것인지요? 잠깐 그 부분을 아까 어느 뉴스에서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예를 들어서 방향타가 5도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인데 5도 정도에서 그렇게 큰 배가 팍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5도 정도 돌아간 게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떤 예. 다른 외부의 어떤 다른 어떤 게 있을 수도 작용을 있겠고요. 했을 수도 예, 있다.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램프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육상에서 해상 상태에서 뭐에 부딪혔다 해서 램프가 열린 거라면 램프 원인으로 홈미부터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 그 램프 원인으로 해서 램프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램프에 먼저 물이 차고 그런 다음에 배가 가라앉아서 앞에가 들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잘랐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 그걸 물속에서 판단이 안 됐나? 또는 중간에 올렸을 때 분명히 그 와이어의 어떤 그 균형 때문에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한 번은 정밀 검사를 했을 텐데 그 램프가 열려 있었는 것을 육상에 끌어올려서 거의 알게 됐는지 네. 그 부분은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그 램프가 떨어진 건지 예. 이게 다 유압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엔진에 뭐 기관이 지금 고장이 섰기 때문에 네. 그 유압의 힘이 떨어져서 램프가 내려간 건지 안 그러면 물속에 가라앉을 때 이게 램프 쪽으로 부딪힌 건지 충돌이 있어서. 예, 충돌이 있어서 그것도 더구나 이게 그 자연적으로 이게 배가 넘어졌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램프 부분이 자연인데 그럼 그 어떤 물이 램프부터 차서 이게 배가 가라앉는 건지 이 원인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자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조금은. 그럼 뭐, 안 예. 잘라야 됐다 이렇게. 네, 제 생각은 그거는 원형대로 그대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 사안의 중요성상 전체 작업자가 판단을 했지 않을까. 이거는 원인에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자르라고 한 게 아닌가. 뭐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을 생각이시군요. 해봅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됐고요. 앞으로 네. 남은 과정이 이제 사고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이제 수색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세월호가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부식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부 작업 시작될 텐데 앞으로 더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함정의 철판은요. 예. 그 바닷속에 1, 2년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부식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더구나 저 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건 일반 철판인지 예. 또는 또 알루미늄인지 요즘 배들을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그 배 안에는 그냥 철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집에서 쓰는 뭐 장식장부터 다 나무로 예. 또는 합판이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물속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접착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합판이 부서진다든가 이런 현상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는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목포항에 부두에 언탑을 시켰을 때 그때 그런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위험한 부분은 또 육상에서 하는 일은 쉽기 때문에 뭐 절제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지지대를 대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하고 나서 거기 이후에 또 이제 조사돼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최우선 과제는 미수습자 9명의 이제 수습일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전문가시니까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초창기에 그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가라앉았을 때 그때 그 구조 작업이 안 됐던 부분 그러니까 후미 쪽의 어떤 격실이겠죠. 후미 쪽의 격실인데 그 격실 쪽을 못한 부분이 아마 그쪽에 지금 그 안에 내부가 뭐 이그러지거나 다이버가 들어갈 수 없거나 구조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그게 뭐 지금 개인적으로 모두 다 그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이겠지만 만에 하나 그 시간에 갑판을 배회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아침 8시, 9시 뭐 그렇죠. 7시 뭐 이 시간이면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때 뭐 배에서 우리가 보통 배 여행을 가게 되면 배에서 뭐 해를 본다든가 이런
이런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보러 밖에 함상 밖으로 나와서 있은 분은 무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대략 한 뭐 8분 정도는 나오고 한두 분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월호가 10톤이 넘잖아요. 네. 그 이제 육상에 거치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모듈 트랜스포머라고 하나요? 이 부분을 네. 이용해서 이제 철제 부두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도 이제 시간이 좀 아무래도 큰 대형 선박이다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 손상돼 있는 배가 안전하게 더 이상 손상이 좀 최소화시켜서 거치까지 하는 게 마지막 관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예. 그런 걸 여기 우리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어떤 큰 물건이나 또는 함정을 요즘은 한 군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부분이 잘라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그걸 나중에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는데 공장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공정 과정이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이게 만들어서 이걸 합쳐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울산 같은 데 가면 그 이송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송하는 장비를 그걸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 그 장비를 지금 저기 그 반 잠수함에 네. 이게 그 지지대를 설치했잖아요. 세월호를 올리기 위해서. 예. 그게 여기에 계산적으로 맞게 지금 1.5m 정도 아마 높이로 설치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듈 자체가 높이 조정이 가능한데 네. 높낮이 조정이 가능한데 보통 1100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m 한 10cm 정도부터 예. 1m 75까지 이게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지금 예. 1m 50으로 저 조정을 해놨다. 네. 그러면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딱 조정된 그 예, 사이에. 지금 조정된 예.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게 중량물 육상으로 이동하는 장비지만 이게 바퀴가 많이 달려 있고 네. 형태나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 이게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조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따로따로 다. 그래서 이게 한 개당 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예. 100kg에서 대략 한 200kg 됩니다. 그러면 세월호를 옮기려면 대략 한 무게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게. 그러면 양쪽이나 중간이나 지금 그 세 군데로 이게 그 모듈이 안으로 밀어넣어서 예. 바퀴 달린 채로 밀어넣고 그거를 그대로 끌어다니는 겁니다. 모듈 자체를. 그래 저걸 어떻게 올리나 밑에 뭐 그림상에 보면 예. 밑에 판을 이렇게 대서 세 개를 이렇게 뭐 끌고 가는 예. 슬라이딩 도어나 슬라이딩이나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끌고 네. 가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모듈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예. 근데 그런 과정을 지금은 목포 신항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를 끌어다니면 이게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기계적인 힘으로 지금 저 화면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그렇죠,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예, 조정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저 모듈이 이게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즈나 키 크기나 형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 지금 반 잠수함 위로 네. 예. 그 세월호 밑으로 지금 이게 세월호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예. 예. 그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그게 운반하는 게 모듈 트랜스포터가 정식 정확한 네. 명칭인 예,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지금 이 시각 세월호 인양 현장 모습인데요. 네, 그 준비하고- 반잠선 위에 온전하게 세월호가 지금 올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멀리 지금 카메라를 이제 주민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긴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뿌옇고 주변에 이제 바다도 잔잔해 보이고 네. 일단 뭐 이송하는 데에는 별 무리 없는 기상 요건인 걸 보입니다.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예. 만약에 항해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 반 잠수함이라는 게 네. 물속에 들어갔다가 9m 이상 떴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부두가 저걸 어떻게 또 부두에서 올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두 높이하고 네. 물에 지금 만조시는 물 높이가 부두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또 저조시는 한참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저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수간만의 차가 보통 이쪽에 목포나 이쪽에는 5m에서 많게는 7m까지 차이가 납니다. 물이 그만큼 높아졌다가 예. 그만큼 낮춰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소조기, 대조기, 중조기 말씀하잖아요. 예. 근데 대조기 때 되면 이게 7m까지 빠는 수가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두에. 그럼 도착해서 바로 이송 작업 육상 거치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또 어느 그렇죠. 정도 염두를 예, 해둬야겠네요. 예. 그 물의 어떤 높이, 소조기에 그 물 나고 들어가는 어떤 물 빠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두의 높이, 높낮이. 예. 부두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빠는 높이에 따라 지금 그 반잠수함이 이게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 높이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두에다가 이게 물을 더 빼면 더 뜨겠죠. 네. 반잠수함이 예. 약간의 안전 위치까지 그렇죠. 맥시멈까지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맞다 그래도 그러면 물이 정조 때 들어와 있을 때 물이 이게 만조가 됐을 때 그때 내릴 확률이 맞는 거죠. 그래 이게 부두 높이하고 정확하니 이게 맞춰야 지금 이 트랜스 포트라는 게 바퀴 달려서 장비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네. 그대로 끄잡으면 되는 겁니다. 올리고 물을 좀 빠진 다음에 뭐 내려놓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럼. 네? 물이 이제 빠지고 올라가고 그 높이 차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부두하고 평행을 맞추는 겁니다. 예. 지금 잠수함하고 물 높이나 바다 물 높이나 잠수함 이 높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네. 예. 부두 높이하고 일직선을 만든 다음에 네. 트렌트 포트가 들어가서 이게 끌어당기는데 이게 왜 지금 양쪽에 그 원래 바지선 2개가 있었잖아요. 예. 바지선 2개가 있었잖아요. 예. 잡았잖아요. 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옆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저기 꺼낼 때는 일자로 나옵니다. 뒤로.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최대한 보존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육상 아니, 평형하게 옆으로 맞게끔. 하면 배 균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앞뒤로는 이게 가능한데 예. 이 옆으로는 하면 배가 반잠수형이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있기 트랜스포트 때문에 특성상 또 그거에 맞게끔 맞는 부두를 찾다 보니 또 일단 그렇죠. 목포 신항으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SSU 전우회 부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